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올 3월 해군 잠수함 한 척이 진해기지를 조용히 빠져나갔습니다. 목적지는 캐나다 서부 에스키몰트, 편도거리만 14,000km, 한국 잠수함 역사상 최초의 태평양 횡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함정이 향하고 있는 곳에는 총 사업 규모 65조 원으로 추산되는 잠수함 사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재래식 잠수함 단일 발주로는 인류 역사상 손꼽히는 규모죠. 최후의 경쟁자는 딱 두 나라였습니다. 독일 그리고 한국. 1952년 영국 해군은 어폴더급 잠수함 4척을 건조합니다. 냉전의 산물이었죠. 동쪽에서 소련 잠수함이 북대서양을 훑고 다니던 시절 영국은 수중에 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함정들이었죠. 그런데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냉전이 끝났고 영국은 핵잠수함 체제로 전환을 결정했습니다. 핵잠수함이 등장한 이상 재래식 잠수함은 이제 고철덩어리에 불과하니까요. 4척을 한 번에 퇴역시키고 매물로 내놨는데 그때 손을 댄 나라가 캐나다였습니다. 캐나다 달러로 4억 달러. 1998년 당시 언론들은 세계의 특가거래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영국 해군이 수년간 창고에 묵혀둔 함정들이었으니 인수하자마자 결함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고장과 수리가 반복됐고 빅토리아급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 4척의 잠수함은 캐나다 해군에게 골칫덩어리가 되어갔습니다. 그래서 캐나다는 이 빅토리아급 4척 전체를 대체하기 위해 신형 잠수함 최대 12척을 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그 65조 원짜리 초대형 사업에는 잠수함을 수십 년씩 만들어 온 프랑스도 있었고 미국도 있었고 일본도 있었습니다만 전부 탈락하고 한국과 독일만 남았습니다. 어찌 된 일일까요? 1993년 어느 날 대한민국 해군에 처음으로 잠수함이라는 물건이 도착합니다. 독일 킬 조선소에서 만들어진 1200톤급 209급 잠수함 장보감이었죠. 그런데 이 함정이 한국에 오는 방식이 좀 독특했습니다. 스스로 항해해 온 게 아닙니다. 도크선에 실려서 등짝에 얹힌 채로 독일에서 한국까지 실려왔습니다. 한국에는 그것을 운용한 인력도 부족했고 기술도 없었고 경험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설계도 독일 것, 건조도 독일 것, 한국은 그냥 돈을 낸 쪽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좀 씁쓸하기도 합니다. 당시 대한민국 해군은 잠수함을 갖게 됐다는 사실 자체에 의미를 뒀습니다. 만들 수 있냐 없냐의 문제는 아직 아니었습니다. 일단 굴릴 수 있는 것부터가 목표였던 시절이었죠. 그리고 그 1993년이 한국 잠수함 역사의 출발선이었습니다. 10년이 흐릅니다. 2006년 손원일급이 등장합니다. KSS-2 1800톤급 214급 잠수함. 이번엔 달랐습니다. 독일의 설계를 기반으로 하되 건조는 국내 조선소에서 했습니다. 대우중공업의 옥포조선소, 기술 이전의 단계였죠. 도면은 여전히 독일 것이었지만 손으로 직접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10년 사이에 한국은 사는 나라에서 조립하는 나라로 한 단계 올라서며 배를 만드는 방법을 몸으로 익혔습니다. 그리고 2021년 세상이 달라집니다. 도산 안창호함이 취역했으니까요. KSS-3 3000톤급, 이번엔 독일의 도움은 없었습니다. 한국이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설계하고 직접 건조했으니까요. 이로써 한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일본, 인도에 이어 세계에서 8번째로 3000톤급 이상 잠수함을 독자 건조한 나라가 됐습니다. 수상 배수량 3358톤, 수중 배수량 3705톤, 그리고 이 함정엔 SLBM, 즉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관까지 탑재되어 있습니다. 재래식 잠수함에 탄도미사일 발사 능력을 얹은 것, 세계적으로도 드문 구성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5년 뒤인 2026년 그 함정은 스스로 태평양을 건너 14,000km를 항해해 캐나다까지 갔습니다. 기술을 사러 간 게 아니라 기술을 팔러 간 겁니다. 그럼 캐나다 잠수함 사업을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언론에서는 이 사업을 보도할 때 60조짜리 잠수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이 숫자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착각이 생깁니다. 잠수함 한 척에 5조 원씩 12척을 사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건조 비용은 약 20조 원으로 추산됩니다. 나머지 40조 원은 인도 30년간의 유지보수, 운영비용, 즉 MRO입니다. 잠수함이라는 물건은 한 번 사고 끝이 아닙니다. 운용하는 내내 정비하고 부품 교체하고 훈련시키고 업그레이드를 해야 합니다. 특히 재래식 잠수함은 배터리와 추진계통의 정기점검이 생명이죠. 그 30년치 비용을 모두 합산한 게 60조 원입니다. 그리고 잠수함 12척이라는 숫자는 캐나다라는 나라를 지도로 보면 바로 이해가 됩니다. 캐나다의 해안선 길이는 세계 1위입니다. 대서양, 태평양, 북극해 세 방향이 동시에 열려있죠. 그런데 지금 빅토리아급 4척으로는 이 광활한 해역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캐나다 국방부는 이 빅토리아급을 2030년대 중반까지만 사용하고 신형으로 교체하겠다고 공식화했죠. 그럼 4척을 대체하는데 왜 12척일까요? 사실 이는 단순 교체가 아닙니다. 수십 년간 공백기에 가까운 잠수함 전력을 업그레이드하는 작업이기도 하고 수십 년을 내다본 장기 설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12척은 과잉이 아니라 캐나다가 그동안 쌓아온 결핍에 대한 답인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 경쟁자인 독일은 어떤 무기를 내놨을까요? 독일은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즈의 212CD급을 내놨습니다. 이 잠수함은 독일과 노르웨이가 공동 개발한 차세대 잠수함으로 기존 12A급을 기반으로 하되 캐나다 같은 원양 운용 환경에 맞게 선체를 늘리고 능력을 키운 모델입니다. 2021년 첫 발주 당시 독일 2척, 노르웨이 4척으로 시작했고 이후 양국이 추가로 발주해 2026년 현재 독일 6척, 노르웨이 6척, 총 12척 체제로 확대됐습니다. 스펙 자체는 충분히 위협적입니다. 그런데 이 잠수함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2026년 현재 단 한 번도 바다에 들어간 적이 없다는 점. 해외 방산 전문지들은 이를 두고 종이 잠수함이라는 표현으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물에 뜬 적이 없으니 실제 수중 운용 데이터도 없고 성능 검증 이력도 없는 것이죠. 독일 TKMS의 기술 역사와 신뢰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이 특정 모델만큼은 아직 실전 이력이 전무합니다. 반면 한국이 내세우는 KSS-3 도산 안창호급은 현재 우리 해군이 실전 운용하고 있는 함정입니다. 수상 배수량 3,358톤, 수중 배수량 3,705톤, SLBM 발사관까지 탑재된 재래식 잠수함으로는 세계적으로 이례적인 구성이죠. 이 함정의 후속 모델인 배치2 장용실급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납산 배터리 대신 리튬이온 배터리를 탑재해 수중 작전 지속 능력을 대폭 끌어올렸으니까요. 배터리 자체의 크기는 오히려 절반 수준으로 줄었는데 수명과 출력은 올라갔습니다. 작아지면서 더 강해지는 방향, 반도체와 비슷한 논리입니다. 그런데 캐나다가 이렇다 할 확답을 주지 않자 한국은 경천동지할 제안을 하나 내놨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이 잠수함 사업을 평가할 때 산업 패키지, 즉 캐나다 내 경제적 효과를 명시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잠수함이 더 좋으냐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캐나다에 더 많은 것을 가져다 주느냐도 따진다는 뜻입니다. 잠수함을 파는 나라가 캐나다 현지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기술을 이전하고 산업을 키워주는 방식으로 협력할 수 있느냐가 평가 기준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한국은, 정확히 하나오션은 그래서 K9 자주포의 캐나다 현지 생산 방안을 연계 제안했습니다. 캐나다 자동차 부품 업체협회와의 파트너십을 통한 현지 제조 조건이죠. 잘 아시다시피 K9은 단순한 한국 무기가 아닙니다. 현재까지 전 세계 155mm 자주포 수출 시장에서 52%의 점유율을 기록한 역대급 무기입니다. 글로벌 누적 운용 대수는 1700문을 돌파했죠. 세계 시장의 절반 이상을 먹은 제품의 현지 생산권을 캐나다에 주겠다고 제안한 겁니다. 그리고 팀 코리아는 거기서 한 발을 더 나갑니다. 2026년 3월 25일 도산 안창호함이 진해기지를 출항합니다. 목적지는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빅토리아 에스퀴몰트 기지. 이동거리 편도 14,000km, 괌을 거치고 하와이를 거쳐서 태평양을 가로지는 항해입니다. 한국 잠수함 역사상 처음으로 태평양을 자력으로 횡단하는 항해였습니다. 5월 하순 에스퀴몰트에 입항한 뒤 한국 캐나다 해군 연합훈련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이게 보여주는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우리 잠수함은 이미 존재한다. 그리고 지금 당신들 눈앞에 와 있다. 말이나 서류가 아니라 실물로 보여준 겁니다. 독일제가 아직 바다에 들어가지도 못한 상황에서 한국제는 태평양을 건너 14,000km를 직접 항해해 캐나다 해군 앞에 들이민 겁니다. 이것은 숫자와 스펙 이상의 무게를 갖게 되죠. 1993년 한국은 독일에서 만든 잠수함을 도크선에 실어받았습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28년 뒤인 2021년 한국은 세계에서 8번째로 3,000톤급 이상 잠수함 독자 건조국이 됐습니다. 그리고 2026년 그 함정이 스스로 태평양을 건너 14,000km를 항해해갑니다. 1993년 독일에서 도크선에 얹혀오던 항로의 정반대 방향으로 말이죠. 이게 단순한 방산 수출 이야기가 아닌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술이란 것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사는 것에서 시작해서 조립하는 것을 거쳐 설계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에 33년이 걸렸습니다. 장보고함 한 척을 도크선에 실어봤던 1993년에 해군 인력들이 손원일급을 직접 조립하던 2006년에 조선소 기술자들이 도산 안창호함을 독자 설계하던 2021년의 엔지니어들이 그리고 지금 태평양을 가로질러 캐나다로 향하는 이 항해가 이어진 결과입니다.
60조 원짜리 입찰의 승자가 누가 되든 우리는 이미 인간 승리에 가까운 기적을 이뤄낸 겁니다. 이상 팩트로 방산을 읽는 디시멘터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하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제보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